우리 지역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역사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이 활발한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흑요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장흥군 신북유적 흑요석의 신비, 구석기는 말한다. 이런 주제로 오늘 전남도 의회 사순문 교육위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흑요석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흑요석이 뭔지, 그리고 구석기 시대 문화, 전남 지역의 구석기 시대 문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흑요석은 그 화산 활동에서 형성되는 화성암인데요. 동북아 지역에서 특히 이제 백두산 지역, 그다음에 일본의 큐슈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역시 이 지역 두 개 지역의 특성은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그 흑요석은 용암이 분출되어 가지고 결정이 형성되기 이전에 그 바로 식어버려. 그래서 돌이 된 그런 돌로서 일종의 천연 유리의 하나이기도 하고, 그 색채로는 흑옥색의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네. 이 흑요석은 완만하게 표면이 완만한 데다가 그런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고 있어서 선사시대부터 예전에 화살촉이라는 무기,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칼이라든지 도끼 이런 걸로 활용되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고, 또 거울로 활용되는 그런 이 구석기 시대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돌이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떼어냈을 때 그 두께가 3나노미터, 그러니까 좀 이해를 두께해서 말씀드리면, 나노미터라는 것은 100만 분의 1의 미리미리 네. 정도니까 100만 분의 3mm 정도의 두께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예리한 칼날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그 심장 수술할 때 메스, 그러니까 심장 수술하는 칼로 활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남 지역에서는 장군의 신북 유적과 순천의 월평사적에서 이런 그 구석기 유적에서 흑요석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월평사적은 1998년부터 발굴을 시작해서 2004년 대한민국 사적 458호로 지정되었고, 신북 유적은 2033년에 발굴을 시작해서 2008년에 전라남도 기념물 23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흥군 신북 유적이 최근에 구석기 문화, 호남 지역의 구석기 문화, 또 전국의 구석기 문화 중에 굉장히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네. 그 신북 유적에서 발견된 석기가 한 3만여 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한 6만 평 이상으로 추산이 돼서 지금 한국의 후기 구석기 시대의 유적 중에서 가장 최대급 규모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 그 신북 유적에서 발견된 그 시기, 그러니까 흑요석이 연대를 방사선 탄소 연대값으로 측정을 해보면 네. 3만 년에서 2만 2천 년 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신북 유적에서 발견된 이 흑요석은 구석기 시대의 삶을 우리 그려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요. 신북 유적에서 발견된 우리 흑요석의 신비가 관련 학자들에게는 이렇게 관련 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라스코 동굴이나 네. 라스코 동굴의 벽화가 그려진 구석기 유적군이나, 또 고려시대의 청자, 강진의 청자와 버금가는 네. 그런 유적이라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순천의 월평 유적과 장흥의 신북 유적에 관해서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석기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는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 구석기 시대는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가 심했던 그 빙하기 시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흑요석이 발견된 이 3만 년에서 2만 2천의 시기는 구석기 그 마지막 빙하기 시대로서 추위가 많이 지구상에 이렇게 추운 기후가 이렇게 있었던 시기인데,
아무래도 뭐 이 추운 시기에는 따뜻한 곳이 필요했고 한반도 남쪽에 그런 따뜻한 기후 배경들이 있었고 또 구석기인들이 살기 아주 좋은 그런 그 장소 신북 유적이나 월평 유적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유적에서 구석기인들이 이 삶의 틀을 선택했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 보성강 이제 특히 우리 구석기 문화유적이 보성강 유역을 따라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발굴된 유적지만으로도 85개 정도 유적지가 있습니다. 네. 보성강을 따라서 보성강이 한 120km 되는데요. 85개라면 약 1.5km 단위로 유적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북 유적지에 이제 이 유적지가 대체로 장동면, 장평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약 10km 반경 이내에 85개 중 31개의 구석기 유적지가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지역의 지명들을 살펴보면 곰재, 그 재는 이제 한자로는 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곰치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 곰재산, 그다음에 웅치, 호계 등의 지명들이 보입니다. 이런 지명들이 보이는 것은 결국 곰과 호랑이가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데, 네. 그건 이제 아무래도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선사 시대에 이름이나 글씨가 생기던 거기 때문에 네. 곰제에 또 이런 그 웅치, 호계 등의 상황이 곰과 호랑이가 살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는 것은 역사 시대의 얘기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석 시대는 선사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유추를 해보면 곰과 호랑이가 많이 살았다는 것은 곰과 호랑이가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풍부한 식량들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동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그 구석기 시대에는 오히려 더 많은 풍부한 식량 창고가 됐을 것이다. 그 지역이. 네. 그래서 그 지역의 구석기인들이 모여서 살았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빙하기 시대의 기후 조건이라든지 구릉지에 자리 잡아서 아늑한 입지 조건 등 이런 것들은 아마 구석기인들이 우리 신북 유적이나 월평 사적지 보성강 유역을 따라서 구석기의 삶의 터가 형성이 됐다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흑요석은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공주 석장리라든가 이렇게 다른 곳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신북 지역에 흑요석에 특별하게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개하고 원시적이라고 여겨지는 구석기 시대에 또 한반도 남단에서 800km나 떨어진 백두산, 그다음에 바다 건너 300km나 떨어진 일본의 큐슈 지역에 흑요석이 장에서 동시에 발견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데요. 네. 월평 사적에서 발견된 것은 일본의 큐슈에서 큐슈 산 흑요석이 발견됐고요. 장에서는 백두산과 흑요석이 큐슈에서 생산되는 흑요석이 같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런 의미 자체가 이 속에서 결국 장군의 신북 유적의 흑요석의 신비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그 흑요석은 후석 시대의 모습을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데요. 결국 그 바다 건너까지 구석기인들이 서로 왕래를 했다는 거고 800km 떨어진 백두산까지 왕래를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석기 시대에 신북 유적이 구석기 그런 유적들이 유물들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구석기 시대인들이 그 넓은 이 이동 반경을 가지고 있었다. 네. 특히 일본을 어떻게 건너갔을까? 지금까지 현재는 구석기 시대에 배가 발견된 적이 없는데 그럼 그 시대에 배가 없이 어떻게 갈 수 있었겠느냐? 네. 결국은 이동 수단인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것이다. 또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
그 신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구석기인들이 그 도항하는 능력, 예를 들어서 배를 만드는 능력도 있지만 또 그 방향을 탐지할 수 있는 항해하는 능력까지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자료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의 그 흑요석의 발견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이 과거에 우리가 한일 관계의 뿌리를 왕인 박사에서부터 찾았습니다. 그건 역사 시대죠. 그런데 그 역사 시대를 훨씬 넘어선 3만 년 전에도 이미 한일 관계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네. 그 한일 관계의 문화들은 결국은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를 이어주는 이 역할들을 전남 지방, 특히 한반도의 남쪽 지방에서 해왔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 뿌리가 한일 관계의 뿌리가 왕인 박사에서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되찾게 되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안비루 마사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이 일본 열도를 개척한 사람들의 고향이다. 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나 관련 관계학자들이 이 흑요석의 신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이 흑요석 하나가 또 호남인의 자긍심, 또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큰 계기를 갖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신비로움이 과연 그럼 우리 그 당시의 지역의 구석기인들이 어떻게 일본을 건너갔겠느냐, 네. 배를 어떻게 만들었겠느냐 하는 네. 문제입니다. 근데 배를 지금 이제 추정컨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그 가죽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가죽을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이 있다면, 조합이 된다면 가죽과 그런 도구로 카약 같은, 카약이 그런 식의 방법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도 카약 같은 걸 만들어서 일본을 건너가고 서로 교류를 했었고, 당시에 그 넓은 세상의 이야기들을 서로 듣고 살면서 물자도 교류했다. 네. 하는 사실이 구석기 시대의 새로운 모습으로 밝혀졌다 하는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북유적 흑요석은 뭐 국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큰 가치를 살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보성강 유역을 기반으로 한 구석기 문화, 뭐 이런 가치들을 좀 모아 보면 이게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흑요석의 신비를 잘 살려 나간다면은 전남의 중요한 관광 문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낙후된 이 중남부권의 경제 발전의 신동력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활용을 해 나간다면 지역 내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 김용록 지사가 그 핵심 그 정책으로 내세우는 슬로건이 블루 이코노미지 않습니까? 네. 네, 블루 이코노미의 6대 과제 중에 하나가 블루 투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개념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블루 이코노미라는 것은 이제 전에 그린 이코노미하고 다른 측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린 이코노미는 결국 환경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지만, 네. 퀸터 파울리 교수는 블루 이코노미를 처음으로 제창을 했는데, 단순히 그린 이코노미로는 부족하고 좀 더 그 자연 생태 순환계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개발해 나가는 또 우리의 환경들을 해치지 않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발전이 돼야 된다 하는 게 블루 이코노미의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보성강 유역의 구석기 문화를 함께 묶어서 잘 살려낸다면 자원 낭비 없이, 그다음에 자연의 생태계 순환 시스템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라남도도 지금 전라남도 지역 내에 구석기 문화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지금 모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모색하는 단계에 있는데,
우선 월평사적은 국가사적으로 2003년에 지정이 됐는데 아직 신북유적은 그만한 가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어서 국가사적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우선 시급하다. 그리고 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 거기에 따르는 구석기 박물관 또는 구석기 기념공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의 구석기 문화는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이 비교 우위에 있는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우선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좀 전에 보성강 유역에 밀집된 또 긴 거리를 갖는 또 이 구석기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구석기인의 생태계의 그 환경, 자연 환경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비교 우위가 있고, 또 관련돼서 프로그램도 단순히 박물관 내에서 폐쇄된 공간에서 학습 콘텐츠를 갖는 것을 뛰어넘어서 구석기인의 길 등 아까 120km에 1.5km는 유적지에 나름대로 구석기 시대의 삶을 볼 수 있는 그 체험 위주의 열린 공간에서의 체험 콘텐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이렇게 그 비교 우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고, 이것이 지역 축제와 각 지역의 축제와 같이 연계됐을 때 또 시너지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그 고인돌, 그러니까 거석 문화가 발달된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적어도 전 세계에 있는 고인돌의 절반 정도가 대한민국에 있고, 그 절반에서 대부분이 장흥군을 비롯한 전남 지역, 화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청동기 시대하고 이 석기 시대를 같이 연계해 나가는 좋은 그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화순군의 고인돌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문화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 내지는 다른 타 지역의 구석기 유적의 지금 그 관광 자원과는 차별화된 우리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신북유적 흑요석에 대해서 국가사적 지정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근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라든가 그런 것도 있어야 할 텐데 반대도 있을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예산 확보 문제하고, 예산 확보는 그래도 비교적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고 이제 지정이 되면 문화재 보호 구역이 설정이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예산 확보의 문제들은 같이 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은데, 결국은 주민들의 반대는 대체로 본인들의 그 재산권들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의 네. 경우는 뭐 300m 1구역, 뭐 5구역까지 나눠져 가지고 300m, 500m 내에서 2층 이상 짓지 못한다. 뭐 개발행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그런 제한들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반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북 유적의 경우는 그 문화재 보호 구역을 설정하더라도 기존에 300m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500m로 확대가 되게 되는데, 그 200m 범위 내에서 그 많은 분들의 재산권 제한들이 조금은 제한에 해당되는 가구 수도 좀 적은 편이고, 또 아마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손익 계산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합의 그런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또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물론 뭐 조정돼야 할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 유적지의 가치가 정말 크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빛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흥군 신북유적 흑요석의 신비, 구석기는 말한다 이런 주제로 전남도 의회 사순문 교육위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흥군 신북유적 흑요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지역 발전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 역사문화 발굴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